여러분,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과 일본 60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때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난리였던 나라에서 지금은 오사카 항공권이 매진입니다. K-팝이 일본을 점령했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넷플릭스 1위를 찍어요. 도대체 한일 관계에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도쿄대 명예교수 김희아 다다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 150년의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뉴스에서 한일 관계 경색이라는 말이 나와도 여러분이 직접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 1,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시계를 15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조선과 일본은 사실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안에 있었고 일본은 그 바깥에 있었지만 서로를 지배하거나 침략하는 관계는 아니었죠. 조선통신사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평화로운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서양의 충격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 열강이 군함을 몰고 와 개국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일본은 1854년에 개국했고 조선은 1876년에 개국했죠. 22년 차이인데요. 이 22년 동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서양식 근대화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강해진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킵니다. 서양에게 당한 일을 이웃에게 그대로 반복한 셈이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 승리,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승리, 1910년 한국병합, 대등했던 두 나라가 제국과 식민지라는 극단적 비대칭 관계가 됩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역사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냉전기의 묘한 동거 비대칭적 협력.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출발합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부흥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비대칭적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는 반공의 방파제였습니다. 직접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않아도 되는 안보 파트너였죠.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의 원천이었습니다. 또한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서로 필요했습니다. 특히 냉전에 대한 태도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냉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하고 미국과 협력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냉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헌법을 이유로 군사적 역할은 제한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정반대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분업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파트 3, 역전의 시작 한국의 성장. 198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첫째,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둘째, 1987년 민주화로 정치 체제도 변화합니다. 셋째, 냉전 종식 이후 남북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합니다. 한일 관계는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력의 대등화,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두 격차가 줄어듭니다. 체제 가치 공유, 양국 모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관계의 다층화, 정부와 기업 중심에서 지방정부, 시민사회, 문화교류까지 확대됩니다. 쌍방향 교류, 과거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이었지만 이제는 한류와 일본 문화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K-팝이 일본에서 인기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인기인 현상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대칭화의 증거입니다. 파트 4, 대칭화의 역설. 관계가 대등해졌으면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2010년대 이후 갈등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대칭화와 함께 경쟁 관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일 때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등해지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은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국력 경쟁,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비교, 역사 문제 즉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갈등. 하지만 공통의 과제도 있죠. 저출산, 고령화, 경제 구조 문제. 파트 5, 신냉전 시대의 한일. 2020년대 국제정세는 크게 변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 북한 협력,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 이런 상황을 신냉전으로 부르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미국과 협력합니다. 중국 견제에 적극적입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권에 따라 외교 노선 차이도 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냉전기와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적극 참여, 일본이 거리두기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적극 참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파트 6 최근 정권별 한일 관계. 박근혜 아베 시기. 초기에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컸지만 북핵 위협 속에서 관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문재인 아베 시기.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윤석열 기시다 시기. 강제징용 해법 제시와 함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권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관계가 다시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정권 단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파트 7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핵심은 수렴입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전략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국력도 대등해졌고 공통 위협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같은 생존 문제를 역사 같은 정체성 문제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힘의 경쟁이 아니라 지혜 공유입니다. 서로의 고민과 전략을 공유하고 제도화된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한일 관계 150년을 정리해보면 19세기 대등 관계, 20세기 식민지 비대칭, 냉전기 상호 보완, 21세기 대칭화와 경쟁, 2020년대 신냉전 속 협력 필요, 60년 전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변화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끄러움의 구조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에 한일 관계 뉴스가 나오면 오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